네, 안녕하세요. 제1학원 예비고3 국어 담당 창열쌤입니다. 1주차, 예비고3 1주차 두 번째 수업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모의고사 해설 수업 진행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해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해설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것 또는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은 비문학 부분이랑 문학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중심으로 진도를 나갈 거고, 앞에 나와 있는 화작이나 문법의 경우에는 정답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개별적으로 질의응답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비대면 기간이어서 이것도 가능한 거지, 실제 대면으로 바뀌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면으로 바뀌면 정리지 형태로 별도로 제공을 하고 문학 중심으로 해설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 단위로 비문학을 푸셔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고 좀 낯설고 난해하실 것 같아서 같이 비문학 분석하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예시본으로 여러 개를 보여드릴 테니까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기가 편한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9년 고3 3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지문 중에 지금 보고 있는 세종의 역법 그리고 칠정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비문학 독해를 하실 때 가장 먼저 문단별로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문단이라고 하는 건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문단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일단 문단별로 받자마자 체크를 해놓으신 다음에 이 글이 총 몇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 글이 어떠한 구조로 전개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비문학 독해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문단 파악하셔야 돼요. 문단 파악하셔야 되고, 글의 구조 파악하셔야 되고, 문단별로 중요한 중심 문장이나 핵심 소재, 제재와 같은 것들을 문단의 키워드처럼 여러분들께서 잡고 계시면 한 편의 지문을 빠르게 해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볼게요.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사에서 역법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역법이라고 하는 게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제재 또는 중심 소재가 될 거야. 그래서 역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여러분들이 글 속에 찾아야 되는데 갈게요. 역법은 연월연시의 시간규범을 제시하는 일뿐만 아니라 태양, 달 그리고 다섯 행성의 위치 변화를 통해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역법의 개념 또는 역법의 정의에 대해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로 열고 가로 닫은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말들만 많이 나와 있는데 간단히 볼게요. 역법이라고 하는 건 태양과 달 그리고 시간 규범을 제시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역법은 시간 규범을 제시하고 태양과 달 그리고 다섯 행성의 위치 변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역법이라고 설명한대요. 그래서 역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 또는 역법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거고, 가볍게 볼까 얘들아? 생각해봐. 시험 문제에서는 이 다섯 행성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여러 행성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다섯 행성이라고 하는 말과 여러 행성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실제 문제에서는 다섯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여러라고 하는 말로 달라질 수도 있지만 결국 같은 뜻이다 라고 하는 거 잡아가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볼게요. 역법의 운용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운용이라고 해요. 즉 역법의 사용과 역서의 발행은 밑줄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통치 행위였대요. 그러면 역법이라고 하는 것도 나라 통치하는 데 중요하고 역서라고 하는 것도 나라 통치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동아시아에서는 국가기구를 설치해서 역법을 다루었고, 그러면 동아시아에서 국가기구를 설치해서 역법을 다룬 이유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통치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겠죠. 그곳의 관리에게만, 여기서 말하는 그곳이라고 하는 건 이 국가기구가 되겠죠. 동아시아에서 만든 국가기구에 있는 그곳에서만 또는 그곳의 관리에게만 연구가 허락되었다. 서경에서, 그럼 여기 서경이라고 하는 책이 한 편 나왔습니다. 그럼 서경에서도 역법에 대해 이야기하나 봐. 서경에서 말한 하늘을 관찰하여 백성에게 시간을 내려다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관상수시는, 그럼 잘 봐. 이게 바로 관상수시라는 단어의 뜻이 된대요. 유교권 문화에서 또는 유교 문화권에서 역법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잘 드러낸다. 그럼 얘들아,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여기 있잖아. 서경에서, 그리고 관상수시는 유교권 문학에서 역법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잘 드러낸다. 그럼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부분을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서경에 나오는 관상수시라는 말을 통해서 역법에 대한 유교적 관념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역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교적인 관념, 역법에 대한 유교적인 관념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경에 관상수시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관상수시는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재에게만 허락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천재라고 하는 글자는 얘들아 조선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말하는 용어가 되겠죠. 그럼 관상수시라고 하는 건 중국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고려시대에는 중국의 역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야만 했다. 고려 초에 도입된 선명역은, 그러면 고려 시대에는 중국의 역을 거의 그대로 따라해야 됐대요. 그럼 고려 초에 도입된 선명역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것이 되겠죠. 정확성이 부족해서 고려 말에는 정확성이 높아진 수시력을 가지고 왔대요. 그럼 선명역보다 발전한 것이 수시력이 되겠죠. 부등호 관계로 나타내면. 그럼 마찬가지야. 이 수시력이라고 하는 것도 고려시대에는 중국의 역을 거의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시력도 중국 거. 수시력은 계산식이 복잡해서 익히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식과 월식, 곧 교식을 추보할 때는 여전히 선명역이 사용되었다. 즉, 정확성이 높아진 수시력을 가지고 왔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선명역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나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단어가 하나 나와요. 추보. 추보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우니까 그 모의고사 지문 아래 나와 있는데, 추보는 천체의 운행을 관측하는 걸 추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천체 망원경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 천체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을 추보한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지금 봤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면 선명역이 뭐고 수시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선명역이라고 하는 건 정확성이 부족해. 하지만 일식과 월식, 즉 천체 운행을 관측하는 교식을 추보할 때 사용한다. 반면에 수시력은 선명역에 비해 정확성이 높아요. 하지만 계산식이 복잡해서 익히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수시력이었습니다. 그럼 1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1번 역법에 대해서 유교적인 관점이 나오고 있으니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고려시대 때 중국의 역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선명력과 수시력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야 지금 우리가 처음 보고 있는 1문단과 관련된 학습이 완벽히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1문단의 포인트, 역법에 대한 유교적인 관념. 두 번째, 선명력이 뭐야? 수시력이 뭐야? 그럼 선명력과 수시력은 중국의 거야. 이게 1문단의 포인트가 된다고요. 내려가서 볼게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세종은 키워드 나왔네요. 세종. 즉위 초부터 수시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했었고 마침내 수시력에 통달했다고 자부했대요. 통달은 마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교식 추보에 오차가 생겼기 때문에 세종은 해결책으로 조선만의 교식 추보 방법을 찾으려고 했대요. 세종은 중국의 역법을 수용하되 중국의 역법을 완전 부정한 건 아니야. 이것을 조선에 맞게 운용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1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 2번 시간규범을 스스로 수립하고자 했다. 수시력으로 교식을 추보할 때는 입성을 사용했는데 여기 입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 문법에서 나오거든요. 문법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중국의 입성과 조선시대의 입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한자음이 중국의 입성이라면 그것을 따라하기 위해서 만든 게 조선시대의 입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 입성이라고 하는 건 중국과 조선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어서 볼게요. 이때의 입성은 모두 중국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입성이란 문법의 입성과 조금 달라요. 하지만 문법에 나오는 입성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신 학생들은 여기서도 맞다. 중국의 입성과 우리나라의 입성은 달랐어. 라고 추측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체의 위치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관측값을 실어놓은 계산표이다. 세종은 한양을 기준으로 한 입선 제작. 그럼 잘 봐. 수시력에 적용된 입성은 모두 중국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죠. 그럼 중국 사람들은 당연히 중국에 있는 무언가를 기준으로 삼지 한양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을 거야. 그럼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수시력에 사용된 입성과 세종이 만든 입성은 다르다. 그래서 입성 제작에 필요한 낮과 밤의 길이인 주야각을 추보하기 위해서 한양의 위도 등을 알아내도록 명했다. 그럼 세종은 중국의 수시력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지만 교식 추보에 오차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 입성 때문이야. 왜? 중국의 입성과 우리나라 입성은 다르니까 또는 우리나라에 맞는 입성을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러한 일련의 연구 성과를 담은 것이 세종 26년에 편찬된 칠정산 내편이다. 칠정이란 태양, 달, 다섯 행성의 운행, 산이란 계산했다는 뜻. 그럼 결국 칠정산 내편은 중국 역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교식과 천체과측에 필요한 값들을 한양의 기준으로 따라서 독자적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한양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해서 중국과 등진다, 중국을 비판한다, 중국을 비난한다라고 하는 말은 틀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칠정산 내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중국 역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역법을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그럼 중국 역법을 바탕으로 입성이라고 하는 부분만 한양을 기준으로 바꿔버린 독자적인 역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서는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는 제가 역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글의 제재이자 중심 소재라고 했죠. 또 하나의 소재는 칠정산 내편이요. 칠정산 내편이라고 하는 것도 이 글의 제재, 중심 소재가 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문단 세종이 칠정산 내편을 왜 편찬한 거야? 그 편찬에 대한 이유와 칠정산 내편이 가지고 있는 의의, 이 두 가지만 이 문단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면 학습을 원만하게 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고 문단 내용이 완벽히 정리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어서 볼게요. 칠정산 내편의 효용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세종은 정무년 8월에 일어날 교식을 미리 추보하여 여기 네모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을 편찬.
그럼 잘 봐 얘들아. 칠정산 4편을 만든 이유는 오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입성을 조선, 즉 한양의 기준을 놓고 살펴보기 위해 만든 독자적인 역법이 칠정산 4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칠정산 4편 정묘년 교식 가령이 왜 만들어졌냐면 여기야. 효용성을 살피기 위해서. 그래서 책이 2권 나왔지만 만들어진 또는 편찬된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잡고 계셔야 됩니다. 이어서 볼게요. 그런데 이 추보에 오차가 발생하자 추보의 방법과 내용을 꾸준히 정비도 했대요. 이 성과를 담은 책이 바로 세조 4년에 편찬된 또 하나 나오죠. 교식 추보법 가령. 교식 추보법 가령. 그럼 결국 칠정산 4편을 만들고 그에 대한 효용성을 살피기 위해서 교식 가령을 만들고 교식 가령에 나온 내용을 다시 추보해서 만든 게 교식 추보법 가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 아까 위에서 봤던 칠정산 4편이라고 하는 것과 칠정산 4편 정묘년 교식 가령과 교식 추보법 가령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조선만의 교식 추보 방법을 찾고자 한 노력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편찬 이유나 효용성 또는 의의 이런 거는 각각 다르니까 여러분들께서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어서 볼게요. 이 책은 정묘년 8월에 교식을 새로운 계산식으로 다시 추보한 것이다. 두 가령의 교식 추보 원리는 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가령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칠정산 4편 정묘면 교식 가령과 교식 추보법 가령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령의 교식 추보 원리는 동일하지만 얘는 당연히 공통점. 계산식을 약간 달리 했기 때문에 교식 추보 시간은 서로 달랐다. 차이점. 여러분들께서 비문학을 맨 처음에 읽으실 때 이런 식으로 다 필기를 하면서 읽을 수는 없어. 하지만 공차 정도는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을 거고 아까 잠깐 말했던 이 두 가령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도 여러분들이 캐치하면서 읽을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두 가령의 교식 추보 시각은 현대 천문학의 계산과 조금 오차는 있지만 당시 유럽의 천문학과 비교하더라도 의가 나오겠네요. 당시 유럽의 천문학과 비교하더라도 방법론이 매우 정교하여 뛰어난 수준을 보여준다. 그럼 결국 위에 나와 있는 두 가령이 가지고 있는 의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위에도 의가 나왔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 번째 문단도 의가 나와 있으니까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지금 보고 있는 세 번째 문단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 가령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공차 구분하셔야 되고 의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두 가령 파악하시고 공차 구분하시고 의 보시고. 이어서 볼게요. 지구는 지금부터는 좀 난해한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잘 봐.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근일점에서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다. 여기까지 끊어볼까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걸 아래 보시면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가깝다. 이거 화살표로 설명할게요. 가까우면 공전 속도는 빠르다. 그럼 거리와 속도가 반비례하네요. 그러므로 북반구에서 관측한 태양은 동지 즈음에 가장 빠르게 운행하고
하지 즈음에 가장 느리게 이동한다. 그럼 결국 이 얘기야. 북반구라고 하는 지역에 동지가 있고 하지가 있는데, 동지는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가깝고 하지는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멀다. 그렇기 때문에 동지는 공전 속도가 빠르고 하지는 공전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칠정산 4편은 근일점과 동지가 일치한다고 보았다. 왜 그러냐면 잘 봐. 근일점이라고 하는 건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점이었죠. 그럼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근일점은 공전 속도가 제일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본 것처럼 동지가 공전 속도가 제일 빠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치한다고 생각했대요.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즉 동지와 하지에서 태양의 실제 위치가 평균 속도로 운행한 태양의 위치와 일치한다고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동지부터 하지 사이를 0이라고 하는데, 이거 문제 풀 때 필요하죠. 하지부터 동지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 축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영축차라고 하는 건 태양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이고, 그러므로 0에서의 값인 영차라고 하는 건 양의 정수고, 축에서의 값인 축차는 음의 값이 된다. 달 역시 지구와 가까울수록 빠르게 움직인다. 거의 동일하다가 되겠죠. 그럼 얘를 정리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잘 봐. 동지가 됐다가 하지로 갈 거고, 하지가 됐다가 다시 동지로 바뀌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동지에서 하지로 가는 이 부분을 0이라고 하고, 하지에서 동지로 넘어가는 걸 축이라고 한대요. 거기 나와 있는 거 간단히 그림 그리면서 적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0은요, 태양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빼버리면 양의 값이 나오고, 반면에 축은 태양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빼면 음의 값이 나온대요. 그래서 방금 봤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이 이동할 때 근지점에서, 근지점이라고 하는 건 아까 앞에서 나왔죠. 근일점이라고 하는 말처럼 근지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새로 나눠 볼게요. 근지점에서 지질차의 값을 0으로 간주했다. 지질차라는 게 나와요. 달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인데, 근지점부터 달이 지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원지점까지는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선다. 그리고 원지점에서부터 근지점까지는 그 반대이다.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서면 질차, 뒤처지면 치차라고 설명했대요. 와, 굉장히 이번 문단 난이도 극강입니다. 엄청 어렵죠. 그걸 똑같이 위에 나와 있는 걸 지우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태양과 지구의 관계를 봤다면 갑자기 달로 바뀌었어요. 그럼 달과 지구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면 좋겠죠. 일단 근지점이라는 게 있으면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가는 거야. 근지점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오죠. 본문 보세요. 그래서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이 위치할 때가 근지점에서 원지점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다시 근지점으로 갈 거야. 이렇게 갈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보시면 되는데, 근지점에서 원지점으로 갔을 때는요, 어떤 현상이 있다라고 했냐면,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에 있다라고 했고요.
반면에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갈 때는 달의 평균 위치가 실제 위치보다 앞선다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여기야. 달의 실제 위치, 달의 평균 위치. 아예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갈 때랑 근지점에서 원지점으로 갈 때 이 두 가지 기준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평균 위치라고 하는 말과 실제 위치라고 하는 말을 놓치기 시작하면 뒤에 나오는 문제를 아예 손도 못 댈 거고, 이렇게 근지점에서 원지점으로 갈 때는 뭐라고 한다고 나오냐면 질차. 반면에 뒤에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갈 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지차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눈으로 보시면 뭔 개소리야 밖에 안 돼. 엄청 어렵다고. 그래서 도표처럼 그림을 그린 다음에 앞에서 봤던 동지에서 하지로 갈 때 0, 하지에서 동지로 갈 때 축, 그 관계를 똑같이 달과 지구의 관계로 적용시켜서 그림을 그리시면 이 문단에서 말하고 싶은 게 좀 여실히 보이실 거예요. 일부러 초록 색깔로 바꿔서 표현한 게 이와 관련된 문제가 뒤에 나오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갈게요. 달이 아직까지도 나오니까 초록색으로 가자.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놓여 태양을 가릴 때는 삭,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놓여 달을 가릴 때는 망이라고 설명한대요. 그럼 이것도 얘들아 그림을 그려볼게 잠깐. 그럼 삭이라고 하는 건 태양, 달, 지구의 순서. 반면에 망이라고 하는 건 태양, 지구, 달의 순서. 저도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연습하면은 좀 효과적이라 이렇게 적어놓고 풀어요. 정삭과 정망은 지구와 달이 태양과 정확히 일직선 위에 놓이게 될 때의 시각이다. 그럼 개념 하나 나와 있으니까 정삭이라고 하는 거, 정망이라고 하는 거까지. 즉 삭은 뭐야? 망은 뭐야? 오케이, 개념 잡혔어? 그럼 정삭은 뭔데? 정막은 뭔데? 정확히 일직선에 놓일 때야. 크게 어렵지 않겠죠? 됐죠? 칠정산 4편 교식 가령과 교식 추보법 가령 모두 정삭과 정망은 키워드 나오죠. 태양과 달의 평균 위치로 계산된 경삭과 경망의 실제 태양과 달의 빠르고 느린 정도를 가하거나 감하여 구했다. 얘를 가감차 방식이라고 한대요. 그건 공식처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갈게요. 가감차 값은, 그건 가감차 방식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줘야겠지.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을 속도한 값으로 나누어 구했대. 이거 공식 알고 계셔야 됩니다. 뒤에 가면 나와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어서 볼게요. 즉 가감차 값이 양일 때는 그 값을 경삭, 경망에 더하는 가차로 삼았고, 음일 때는 그 값을 경삭, 경망에서 빼는 감차로 삼았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령 모두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두 가령이라고 하는 건 아까부터 나왔던 두 가지 책을 말하는데,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빼면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니까 공통점이 되겠죠. 하지만 차이점 나와요. 이 두 가령의 차이점. 칠정산 4편 정묘면 교식 가령은 속도한 값을 이용해서 달의 이동 속도를 활용했지만, 교식 추보식 또는 교식 추보법 가령은 달의 이동 속도에서 태양의 이동 속도를 뺀 값, 그러면 어떤 값을 이용하는지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태양이 달에 비해 느린 속도로 달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 그럼 여기도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방금 읽은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도와드리면, 그 한 편의 글을 읽은 시간 제한이 있을 때는 당연히 정리할 수 있는 여력은 없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로 뭐가 들어가면 좋냐면, 방금 봤던 교식가령이라고 하는 게 있고 교식
추보법 가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대요. 그럼 공통점은 당연히 교식 추보 원리를 사용한다. 공통점이죠. 가감차 방식 사용한다. 공통점이 될 텐데 차이점 보실게요. 차이점은 계산식과 이거 안 거도 되는데 죄송해요. 지울게요. 차이점은 어디에 차이점을 가지고 올 수 있냐면 계산식, 교식, 추보 시간, 그리고 사용하는 속도항의 값. 이 세 가지에 대해선 차이점을 가지고 오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게 같은 거고 어떤 게 다른지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문단 갈게요. 칠정산, 내편 등을 통한 역법의 확립은 조선의 유교적 이념을 만족스럽게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럼 결국 역법의 확립을 통해서 조선의 체계가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결국 유교적 관점에 따라서 역법을 확립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칠정산 내편이 편찬된 지 200년 뒤 일본을 왕래하던 조선통신사 사신 박항기는 조선역법을 일본에 전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에서도 독자적인 역법 정향력이 완성되었다. 그럼 이 정향력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 만든 칠정산 내법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아시아의 천문학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전개되지만 이렇게 칠정산과 정향력은 자국의 고유한 역법을 확립하고자 했던 열망의 소산이다. 결국 공통점이 되겠죠. 일본에서 만든 역법과 우리나라 즉 조선이 만든 칠정산 내편은 공통적으로 독자적인 역법이다 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가 본문 설명이었고요. 본문 설명이었고 문제는 어떻게 포인트 잡고 풀어야 되는지를 중점으로만 설명드리고 개별적으로 질문 받는 방향으로 할게요. 수업 관계 시간상. 윗글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오면 얘들아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포인트를 잡으면 좋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으로 1번 글의 구조, 2번 문단별 말하고자 하는 내용, 이게가 죄송합니다 중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같은 16번 같은 문제를 푸실 때는 윗글의 구조와 문단별 중심 내용을 파악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보다 수월하게 문제가 풀리실 거고 정답은 굉장히 쉽게 나올 겁니다. 두 번째요. 17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는 것은 와 또 나왔네요. 어떤 문제냐면요. 내용일치 문제예요. 내용일치. 얘들아 내용일치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면 좋냐면 문단 또는 문장 내에 있는 키워드를 찾아 그 다음에 지문과 선택지를 대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잘 봐. 하나만 보여줄게. 역법이라고 하는 거 키워드 나왔고 천자를 부정하고 독자적인 정치 이념을 실현하고자 했다. 잘 봐. 천자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수업하면서 말씀드렸죠. 중국. 근데 세종은 중국에서 만든 역법을 일부 수용한 거지 천자를 부정하지 않았어. 그럼 그 내용이 여기요. 중국의 역법에 기반을 둔다라고 나오죠. 그럼 중국의 역법에 기반을 둔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요. 어떻게 천자를 거부하겠냐는 거죠. 또 중국의 역법을 수용하되라고 대놓고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역법을 수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부정할 수가 없겠죠. 또 아까 제가 문제 풀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 행성의 운동. 아까 5행성이라고 나와 있는 걸 여러라고 하는 말로 바뀔 수 있다. 또 동아시아사 도입 부분에 나오죠. 국가주도라고 하는 것도 1문단쯤에 나오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사 또 1문단에 나올 거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마지막 문단에 나오겠죠. 그럼 결국 문단이나 문장 내 키워드를 체크해 놓은 다음에 지문과 선택지를 비교 대조해 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여러분들께도 조금 더 원활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8번 윗글과 보기를 관련 지어라. 그럼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보기 분석이에요. 보기 분석. 일단 가. 이전에는 선명력을 썼기 때문에 와 선명력 우리 문단 키워드 체크해놨죠. 오차가 많았어. 근데 수시력법을 연구했대. 와 아까 제가 1분란에서 중국에서 만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분해 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문제가 활용되는 거야. 그러나 정밀하게 살피지 못했다. 그럼 결국 이러한 것의 해결책으로 무엇을 만들었다? 칠정산 4편을 만들었다. 글의 내용을 보기에 적용할 수만 있으면 돼요. 또 이 일의 요체는 뭐 쭉 나오는데 구리를 녹여서 간이를 만들었대요. 여기서 간이라고 하는 단어만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이 간이라고 하는 게 천체 관측기예요. 천체 관측기구. 다 여기요. 수시력이나 통계법의 주야각. 와 주야각 나왔죠. 얘가 어디 나왔냐면 입성을 처음 언급한 부분에 나올 거예요. 각기 근거한 것에 추정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와 다르다. 아까 말했잖아. 중국의 입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았고 조선의 한양을 기준으로 입성을 세종이 다시 만들었다라고 했죠. 그럼 결국 중국과 조선의 입성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결국 보기와 관련지어 추리한 내용이라고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본문 내용을 보기에다가 적용하는 훈련 하시면 돼요. 적용하는 훈련. 19번 갈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마찬가지 보기 분석인데 잘 봐. 이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얘는 난이도 극상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난이도 극상. 굉장히 어려워서 꼼꼼히 봐야 돼. 갈게. 정묘년 8월은 키워드 하나 나왔죠. 8월. 잘 봐. 하지를 지나 동지로 간대. 그럼 여러분들이 앞에 정리한 내용 보세요.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야 돼. 하지에서 동지로 간다. 앞에서 제가 정리해드린 거 있죠. 이게 되면 여기 아래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 아까 했던 내용 생각해보자. 축이 될 거고 축이 나오면 태양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빼면 음의 값이 나올 거예요. 이 공식이 앞에 정리가 되어 있다 라고 해서 쉽게 푼다가 아니라 앞에서 문제의 단서가 되는 것들을 캐치하신 다음에 또 가자. 다른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이동한대. 그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아까 봤던 거야 얘들아. 원지점에서 근지점. 그때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달의 평균 위치가 실제 위치보다 앞선다라고 했죠. 얘를 뭐라고 한다라고 했어 얘들아? 지차. 앞에 내용 정리가 그림처럼 되어 있으신 분은 여기도 그림처럼 쉽게 푸실 거예요. 쉽게. 그리고 아래 또 보자. 두 가령이라고 묶이는 거 나오죠. 내편 정면 교식 가령과 교식 추보법 가령에 의하면 경사 키워드 또 나오네요. 키워드 체크가 이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야 그 문단만 우리가 다시 보지. 까먹었을 때. 태양의 실제 위치와 평균치의 차. 달의 실제 위치와 평균치의 차. 그럼 여기 관련된 초록 색깔로 제가 정리해드린 부분의 문단을 보시면 문제가 풀리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 또 아래 20번 문제 같은 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기억과 미음에 대한 이해 다 필요 없고요. 우린 항상 어떻게 할 거냐면 앞뒤 문맥 파악하세요. 앞뒤 문맥 파악하시면 문제가 풀리실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 외우셔야죠. 어휘력은 단기간에 늘릴 수 없고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되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지문이었고요. 두 번째 지문부터는 스피드를 좀 올려서 갈게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비문학 지문은 주식회사법이에요. 주식회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활동이 안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주식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관련해서 알고 계시면 좋아요. 갈게요. 주식회사는 오늘날 문단 표시 제가 안 했다라고 해서 문단 표시 안 하시면 안 돼요. 문단 표시 하셔야 됩니다. 독서 숙제 검사할 때 이런 거 다 볼 거야. 오늘날 회사 기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식회사가 다른 유형의 회사보다 뛰어난 자본 조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주식회사의 자본 조달은 자본금, 주식, 유한 책임이라는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랑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별로 중요한 내용 없고 밑줄 친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어서 주식회사의 첫 번째 키워드 나와요. 자본금. 자본금이 있고 주식이 있고 유한 책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중 첫 번째 자본금. 1번 회사 설립의 기초가 된다. 얘 어떻게 만들어져? 얘는 주식 발행하면 만들어져. 이 관계가 되겠죠. 현행 상법에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자본금을 정관의 기재사항으로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정관과 관련했던 여기 옆에 나오죠. 정관. 회사의 운영을 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해서 기록한 문서가 정관이다. 대신 어려운 단어 나와요. 죄송합니다. 대신 수권 주식 총수를 이라고 나오는데, 수권 주식 총수만 가로를 해볼게. 이 수권 주식 총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위에다 적어드릴게요. 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합, 즉 수야, 수. 한 주 발행할 건지 만주 발행할 건지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수권 주식 총수를 정관에 기재하면 자본금의 최대 한도도 표시할 수 있고. 됐죠? 나오죠? 수권 주식 총수란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로 수권 주식 총수를 통해 자본금의 최대 한도인 수권 자본금을 알 수 있다. 역할과 기능.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이거 문제 풀 때 나오는 구절이니까 밑줄 한번 쳐야죠. 수권 주식 총수 중 일부의 주식만을 발행해도 된다. 그러면 일부만 발행해도 되지만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인수돼야 돼. 여기서 주식을 인수한다라고 하는 건 출자자를 누구로 하는지, 출자자가 인수하려는 주식이 몇 주인지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출자자가 인수하고 해당 금액을 납입하면 그 금액의 총합이 바로 주식회사의 자본금. 그럼 결국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출자자가 인수하고 금액을 납입해야 그것을 다 더했을 때 자본금이 된다. 회사가 수권주식 총수 가운데 아직 발행하지 않은 주식은 일부 주식만 발행할 수 있다고 했잖아,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발행하지 않은 주식은 추후 이사회의 결정으로만 발행이 가능해. 그래서 이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주식회사가 필요에 따라 자본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회의 결정으로만 발행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한다. 주식이라고 하는 건 위에 나왔죠. 자본금을 구성하는 구성 단위로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량의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양도되는데 한 주의 액면 주식은 둘 이상으로 나뉘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대요. 자유롭지만. 주식회사가 액면 가액을 표시한 액면 주식을 발행할 때 그 금액은 균일해야 되고, 액면 주식의 특징 1번 금액은 균일, 2번 한 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 주식의 총액은 주식회사 설립 시 출자자가 주식을 인수해서 납입한 금액의 총합과 같다. 뭐 어려운 말 아닐 것 같아요. 결국 여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도와드리면, 위에서 출자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납입한
금액의 총 합이 아까 위에서 주식회사의 자본금이라 그랬죠.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얘들아 형광펜으로 체크해 줄게. 여기야.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결국 지금 보고 있는 액면 주식의 총액과 동일하다라는 말이 된다고요. 액면 주식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형광펜 다시 칠할게요. 액면 주식의 총액은 총액과 같다. 그래서 1문단과 2문단과 3문단이 아예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공식으로 관계를 정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또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볼게요. 주식 소유주인 주주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주라고 합니다.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금액 비율에 따라서 이익 배당 등의 권리를 가지면서도 회사에 대한 책임도 가지고 있대요. 그럼 잘 봐. 여기서 말하는 유한 책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책임인지 보자.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출자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 결국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접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요. 주주의 유한 책임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가중시킬 수 없다. 이 때문에 주식회사에서는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이 회사 채권자를 위한 유일한 담보가 된다. 여기서는 유한 책임이 뭔지를 알고 계시면 크게 특이사항 없을 것 같고요. 주식회사는 자본금, 주식, 유한 책임이라는 본질적 요소로 말미암아 밑줄 자본 조달력을 가지기도 하지만 얘는 장점이죠.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 반면에 경제적 폐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단점이 될 거야. 그럼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다. 자본금이 큰 회사지만 실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에 자본금의 크기로는 회사의 신용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1번 문제점 1번 갈게요. 자본금의 크기로는 회사의 신용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첫 번째 경제적인 폐해. 2번 대주주가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도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회사의 거래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가 경제적 폐해. 또한 또 나와요. 세 번째 파산이나 부도 등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 채권자, 근로자, 소비자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여기도 경제적 폐해.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식회사에 대한 법 규정에서는 자본금에 관한 몇 가지 규칙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규칙에 대해서 두 가지 구분해야 돼 얘들아. 첫 번째 기업 자본 유지 원칙은 자본금이 실제로 회사에 출자돼야 되고 회사는 자본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것을 자본 충실 원칙 같은 말. 만일 여러 회사끼리 돌려가며 출자를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실제로 출자된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는데 이게 뭐냐면 돌려막기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금액적인 부분은 늘어나지 않고 여기 줬다가 저기 줬다가 또는 저기서 받은 거를 바탕으로 다른 데 투자하고 다른 데 투자한 사람이 다시 나한테 투자한다든 등 이렇게 출자만 여러 회사끼리 돌려가면서 반복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는데 서류상에는 가공의 자본금만 늘어나 회사는 부실화되고 외부의 위험도 취약해진다. 여기까지 보면 결국 자본 유지 원칙의 필요성이 되겠죠. 두 번째 다른 게 나와. 다른 거
자본 불변의 원칙. 자본 유지가 아니야. 자본 불변의 원칙은 자본금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고 변경할 거야. 법적으로 가자. 법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또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자본금의 증가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건 법적 절차를 요구한대. 즉 늘리는 건 괜찮아. 하지만 줄어드는 건 안 돼. 이 밖에도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을 법에서 규정된 내용으로만 이행해야 하는 강행법으로 하고 회사에 관한 중요사항 및 정관의 변동사항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 주식회사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끝나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고 첫 번째 똑같이 갈게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랍니다.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문단 또는 문장별 키워드 그래서 지문과 선택지 대조 공식처럼 알고 가세요. 그래야 문제 유형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가 아니라 낯설지 않고 익숙하게 풀 수 있어요. 공식처럼 알고 가세요. 23번 또 나와요. 보기 그리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이해하래요. 그러면 이 아래 나와 있는 보기를 분석한 다음에 보기와 관련성을 맺고 있는 문단을 찾으시면 돼요. 보기와 관련성이 있는 문단. 근데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문단의 키워드는 뭐냐면 이 문단을 보셔야죠. 주식 총수 한 주 금액은 5,000원 설립 시 5,000주만 발행한대요. 그럼 결국 1만 주를 총수로 가지고 있지만 이 중에 일부만 발행하는 거고요. 일부만 발행하는 거고 한 주가 5,000원이라고 했으니 뭐 1만 주를 사면 1만 주 곱하기 5,000원 계산하시는 거죠. 그래서 형식만 복잡하고 어렵지 이 문단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보시면 금방금방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고요. 세 번째 갈게요. 와 보기 봐봐. 보기 보자마자 개 짜증나요. 개 짜증나요. 근데 여기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식처럼 또 한번 써볼게요. 보기가 나오면 A회사 그럼 갈게. 액면가액 5,000원 100만 주죠. 그럼 얘를 곱하면 A회사의 자본금이 얼마가 되냐면 얘들아 수학 저보다 잘하시잖아요. 50억 개부럽죠. 반면에 B회사라고 나오죠. B회사 C회사 나오고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B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시면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이 25억이 들었고 C회사는 15억이 들었대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A가 B회사에게 50억 중에 25억을 줬대. 그래서 B회사가 회사 설립자금 25억을 가지고 있는 거고 B회사가 A회사로부터 받은 25억 중 15억을 줬기 때문에 C회사의 회사 설립 자금이 15억이 된 거라고요. 그럼 결국 마지막 또 봐요. 더 웃긴 거. 이 C회사가 받은 15억 중에 10억을 다시 A회사에게 줬대요. 그럼 결국 앞에서 봤던 거야. A회사의 자본금 50억이 반복적으로 출자돼서 부풀려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제가 그려놓은 이 그림처럼 간단하게 그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번은요 간단해요. 기억이 뭐야 니은이 뭐야 구분하시면 되고 기억이 뭔지 니은이 뭔지 그 다음에 내용을 지처럼 푸시면 되고요. 문맥적 의미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께서 많이 문제 푸시면서 익숙해지시는 게 가장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식이었고요. 마지막 비문학 질문 갈게요. 마지막 비문학 질문. 마지막 비문학 지문에서 말하는 건 OTP라고 해서 한동안 많이 유행했던 거예요. 저도 옛날에 써봤고요. 어떻게 사용되나 볼게요.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상거래를 할 때 온라인에서 사용자 인증은 필수적이다. 흔한 방법은 뭐가 있냐면 아이디 사용하기, 비밀번호 사용하기. 사용자가 특정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된 방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니까 정보가 노출될 수 있대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인증 방법이 뭐냐면 OTP. OTP 기술이라고 하는 건 사용자가 금융 거래를 인증받고자 할 때마다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OTP 발생기를 통해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해서 인증받는 방식. 갈게. 잘 봐. OTP 기술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거야. 1번 동기화 방식. 죄송합니다. 형광펜 색깔 다르게 해서 구분해 줄게. 1번 동기화 방식, 1번 비동기화, 2번 동기화 방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비동기화 방식은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사이에 동기화된 값이 없는 방식으로 인증 서버의 질이, 잘 봐, 인증 서버가 질의하는 거야. 문제 푸신 분 아시겠지만 인증 서버의 질인지 응답 서버의 질인지 말장난합니다. 정확히 구분하시고, 질의에 사용자가 응답한다. 이게 비동기화 방식이다. 갈게요. OTP 기술 도입 초기에 사용된 질의응답 방식은,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질의응답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비동기화 방식 중 하나가 되겠죠. 인증 서버가 임의의 6자리 수, 즉 질의값을 제시하면 사용자는 그 수를 OTP 발생기에 입력하고 OTP 발생기는 질의값과 다른 응답값을 생성한다. 뭐 사용자는 그 값을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고. 와, 개 짜증나죠. 여기를 간단하게 한번 가볼까? 화살표로 갈게요. 잘 보세요. 일단 비동기화 방식은 인증 서버가 질의값을 제시합니다. 1번. 됐죠? 그럼 사용자는 그 수를 OTP 발생기에 입력합니다. 그 다음 3번. OTP 발생기는 질의값과 다른 응답값을 생성합니다. 그럼 사용자는 그 값, 여기서 말하는 그 값이라고 하는 건 응답값이 되겠죠. 그 값인 응답값을 로그인 서버에 입력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5번. 인증 서버는 입력된 값을 확인해요. 지금 비동기화 방식에 과정이 나와 있어. 그래서 이 과정을 화살표로 연결하면 되게 좋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 과정이나 이 단계에 대해서 넘버링 하면서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됐죠? 이어서 볼게요. 이 방식은 문제점이 있대. OTP 사용자가 질의값을 직접 입력해서 응답값을 구해야 돼. 와, 번거로워. 사용이 불편해. 이와 달리 갑니다. 동기화 방식은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사이에 동기화된 값을 설정하고 비밀번호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벤트 동기화도 있고 시간 동기화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사이. 이렇게 첫 번째 나옵니다.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그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할 건가 봐. 기초값과 카운트 값을 바탕으로, 기초값이 뭐야? 카운트 값이 뭐야? 문제 풀 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바탕으로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인증 서버는, 그럼 잘 봐.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OTP 발생기에서는 비밀번호를 만들고 인증 서버에서는 기초값과 카운트 값을 바탕으로 인증값을 생성한다. 됐죠? 기초값이란 사용자가 신상 정보와 해당 금융기관의 정보 등 반영한 고유의 값이고, 카운트 값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번호를 생성한 횟수이다. 사용자가 인증받아야 할 경우에 이벤트 동기화 방식의 OTP 발생기는
여기부터 넘버링 하기 시작합니다. 갈게요. 1번 기초값과 카운트값을 바탕으로 비밀번호 생성. 이거는 어디 나온 내용이냐면 위에서 봤잖아.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 생성한다.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라. 됐죠? 두 번째 2번 생성된 비밀번호를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입력한다. 어디에 입력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세 번째 이때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생성할 때마다 카운트 값을 증가시킨다. 이건 과정이 아니죠. 그 다음 4번째 과정은 이거야. 인증 서버 역시 기초값과 카운트 값으로 인증값을 생성한다. 그리고 마지막 4번 로그인 서버로 입력된 OTP 발생기의 비밀번호와 비교한다. 됐죠? 이때 인증에 성공하면 인증 서버는 카운트 값을 증가시켜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번 인증에 반영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문제점 나오나봐요. OTP 발생기에서 비밀번호를 생성만 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간 카운트 값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그건 잘 봐. 카운트 값이 왜 달라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얘들아. 카운트 값이라고 하는 건 비밀번호라고 하는 것을 인증한 수가 아니라 생성한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운트 값이라고 하는 건 비밀번호에 대한 생성한 횟수를 말하고 있어서 생성만 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당연히 생성한 횟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간단히 보시면 돼요. 생성만 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카운트 값이 달라진다라고 말하는데 카운트 값이라고 하는 건 위에 나오잖아. 비밀번호를 생성한 횟수이기 때문에 인증하지 않으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갈게요. 시간동기화 방식은 금융거래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으로 기초값과 인증을 시도한 날짜와 시간을 바탕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일방향 함수를 통해서 OTP 발생기에서 뭐하냐 또 한다. 비밀번호 인증 서버 뭐하냐 인증값 생성해 봤던 거 반복이죠. 여기서 일방향 함수라고 하는 건 계산하기는 쉽지만 역연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함수로 결과값을 안다고 하더라도 입력값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시간 동기화 방식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과정은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과정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대요. 가보자. 사용자가 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 시간 동기화 방식의 OTP 발생기는 1번 동기화된 기초값과 인증 시도 시간을 바탕으로 R을 구한다. 됐죠? 2번 R에 대해서 일방향 함수 F를 n번 수행해서 xn을 생성한다. 3번 이렇게 생성된 xn을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입력한다. 그러면 입력한 거 바탕으로 로그인 서버는 입력된 xn을 일방향 함수 f로 한 번 더 계산해 xn 플러스 1을 구한다 라고 나오죠. 그럼 구했지. 5번 이 값을 인증 서버로 전달한대. 됐죠? 인증 서버 역시 라고 나오는데 마찬가지 6번 OTP 발생기랑 인증 서버랑 계속 나누고 있으니까 구분해서 알아야 돼. 인증 서버 역시 기초값과 인증 시도 시간을 바탕으로 R을 구하고 7번 R에 대해서 일방향 함수를 f n 플러스 1번 수행하여 8번 함수 xn 플러스 1을 생성한 다음에 로그인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값과 비교해서 인증한다. 시간 동기화 방식이 라고 나오는데 이제 구분하는 내용이 나올 거야. 죄송합니다. 다시 지울게요. 시간 동기화 방식이 OTP 발생기에는
인증 서버의 시간과 같은 시간을 가리키는 전자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 동기화가 가능해요. 하지만 인증 서버와 OTP 발생기 간에 시간 오차가 발생하면 인증이 실패하겠죠. 또한 시간 동기화 방식은 이벤트 방식에 비해서 입력 시간에도 제약을 받고, 그 이유는 사용자의 비밀번호 입력 시간이 길어지면 새로운 비밀번호가 생성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점이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방식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완성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문제 볼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오죠. 얘들아, 윗글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도 미안한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문단 똑같은 말 세 번째 반복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안 할 거야. 문장 중 키워드 잡으세요. 그리고 지문이랑 선택지랑 대조하세요. 매번 말씀드립니다. 이벤트 동기화 방식이 어디 나와? 비동기화 어디 나와?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는 방식 어디 나와? 그러니까 문단별로 키워드 밑줄 쳐놓은 다음에 적용하라고. 그 연습이 중요하다고. 됐죠? 31번 보기를 이용하래요. 근데 잘 봐. 우리가 그림이 3개 나와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본 건 OTP 발생이랑 인증 서버예요. 그죠? 근데 항상 우리가 봤던 거에 뭐가 나오냐면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 만들어. 인증 서버는 항상 인증값 만들어. 이거 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봤던 거야. 그걸 알고 있으면 이 로그인 서버가 하는 역할은 파란 색깔로 과정 넘버링 하면서 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습득할 수가 있으니까 확인해서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가해 이유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오죠. 그 위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아까 봤던 거죠. 앞뒤 문맥 파악하기. 절대 밑줄 친 것만 보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밑줄 친 것만 보면 절대로 문제가 안 풀리니까 꼭 알고 계시고. 32번 보자. 32번은 보기를 통해서 어떤 방식인지를 캐치하시면 돼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각자 OTP 발생기를 통해서 오전 10시 30분 다음날 오전 10시 반. 잘 봐. 계속 시간이 중요하게 나오죠. 그럼 이 보기는 뭐예요? 시간 동기화 방식의 사례가 되겠네. 그럼 시간 동기화 방식을 알고 계시면 시간 동기화 방식과 관련해 적용한 다음에 아래 거를 푸시면 문제가 풀리실 거예요. 됐죠? 첫 번째 모의고사 해설이기도 하고 독서 지문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를 것 같아서 독서 지문 관련해서 해설을 진행을 했고 독서 문제 푸실 때 문제 유형별로 제가 간략하게 어떻게 풀면 좋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는 좀 꼼꼼하게 읽는 스타일이어서 밑줄을 좀 방대하게 쳐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문단 구분해놓고 구분해놓은 문단별로 핵심 내용 찾는 연습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 여러 번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모의고사 강의에는 제가 문학을 찍을지 실시간으로 수업할지 고민 좀 하겠지만 문학도 진행이 될 거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